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며 사필 기정이라고 소감을 밝혔고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에서 633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며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 내용과 정치권에 미칠 파장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4월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지연되는 까닭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합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수영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불 관련해서 또 재난 정보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 대해서 재판부가 모든 혐의 내용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했는데요. 일단 먼저 강전의 네. 대변인이 법조인이시니까 오늘 판결에 정확하게 1심과 달라졌던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완전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은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좀 놀라운 판결이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빨리 판단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1심에서는 그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 좀 나눠서 본 부분들이 있었어요.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그 공직선거법 사건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그때 알았다. 그리고 같이 골프를 쳤다라는 부분. 이 중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백현동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뭐 나누는 거 없이 전체적으로 유죄 판단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항소심에 있어서는요. 말하자면 인식에 대한 것을 굉장히 좀 확대를 해서 해석을 했어요. 1심 때도 김문계를 안다 모른다의 부분은 인식인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서 이것을 규율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인식이라는 것에 있어서 계속 그 같은 입장이 들어온 것들이 있고 그리고 골프에 대해서도 골프를 쳤다, 골프 안 쳤다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10명 정도가 있는 사진에서 일부를 잘라낸 것이거든요. 그리고 확대한 것인데 말하자면 편집 정도 수준인데 항소심에서는 그것이 조작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원본 일부를 떼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가면 다시 좀 검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백현동 부분도 협박받았다라고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협박받았다라는 게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지를 않았는데 저희 측에서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쉬운 것이 이렇게 협박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견 표명이라고 결론을 지어버리면 어떤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본인이 좀 불리한 이슈가 있어요. 그럴 때
뭐 다른 상대방 쪽으로부터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 후보 측에서 더 이상 반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과 같이 허위사실 공표 이런 것들로 기소가 되면 모두 무죄가 되는 것인가. 이거를 협박으로 보는 게 너무 지금 허위사실 공표라는 죄 자체를 무용화시키는 판단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아마 대법원에서 저기 판단하실 것이라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법 관련 내용인데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부분도 완전히 이번에는 뒤집혀서 다 모든 사항이 혐의가 무죄로 선고가 됐습니다. 장현미 변호사 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숨 돌리시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오늘 2심 선고 구체적으로 이제 김문기 전 차장과 관련된 인지 여부 부분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이 공문 관련된 내용이 협박이다라고 하는 그 발언들 다 이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세 글자를 지우고요. 네. 법리적으로만 봤을 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처벌하는 행위는 출생지나 가족관계나 신분이나 직업 경력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경력, 학력 뭐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으니까요. 행위와 관련해서 판사가 계속 검사에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어떤 행위가 허위 사실인지를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1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던 거는요.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행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야기한 건 교우 관계가 있었다. 이재명 대표는 교우 관계가 있었지만 없었다고 부인해서 본인의 행위를 부인했다. 근데 워딩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처벌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어쨌든 법문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에 협박이 있었다 없었다. 이 협박이란 건 기본적으로 본인의 내적 가치 판단의 영역인 겁니다. 이번 재판부에서도 그렇다면 협박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건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른 부분도 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게 박근혜 정부 여당일 때 야당 지자체장으로서 굉장히 압박을 받았다는 정황들은 있는 거예요. 이게 국가의 주된 사업이었고 계속 종상현과 관련해선 성남시와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어긋났었거든요.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본인의 어떤 가치 평가를 한 부분까지 허위 사실 공표로 단죄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재판부가 협박이 아니다라기보다는 그냥 의견 표명이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최수영 네. 평론가께서는 전반적으로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무죄 판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이제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하게 된 계기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 아닙니까? 돈 쓰는 거는 제한하고 입을 푼다. 그 얘기 뭐냐면 말로 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로 하는 선거라는 것은 거짓보다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게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말을 푼 것 아닙니까? 근데 말을 푼 게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허용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없다면은 그 공직선거법은 뭐하러 합니까? 저는 오늘 판결에서 세세한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짚어나가고 변호사분들과 또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 기억 같은 경우가 이제 사진도 그러면 조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원본의 일부를 떼어내서 조작이 됐다고 얘기하면 그럼 기억도 취사 선택해서 조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건 또 조작이라고 얘기 안 합니까? 인식의 영역이라고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재판부가 조금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만 들여다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 물론 존중을 합니다. 우리 사법 체계가 3심이니까 그럼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였으면 3심에서 또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1심과 2심의 차이가 이게 냉온탕을 넘어서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이건 또 어떻게 사법 정의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너무나 많은 논란을 남겼는데 끝으로 하나 더 짧게 말씀드리면은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이런 말하자면 아주 우리 사법사에 남을 그런 말하자면 아주 엄청난 판결들이 이렇게 나옵니까? 2018년인가요? 그때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대표의 2심이 뒤집혀가지고 무죄 예. 나온 것과 또 이번이 그래서 근데 이런 중요 사안들이 우리나라 선거제도라든가 선거법에 대한 어떤 것들을 매우 이거는 퇴행화시키는 그런 판결들이기 때문에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이런 유독 판결들이 나오는지 전 사실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예. 최창현 교수께서는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법률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좀 무죄한 수준이 좀 있다고 봤어요. 왜 그 말씀 드리냐면 대체로 이제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오고 집행유예가 나오면 그건 무죄가 나오기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률 하는 사람들 얘기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재판부가 워낙 2심이 많이 바뀌어요. 특히 지난해죠. 11월 달에 위증교사 혐의 같은 거. 예. 상당히 중형이 나오려고 봤는데 무죄가 나왔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따라서 이번 경우도 워낙 이 골프를 쳤니 안 쳤니 안다 모른다.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 그래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한 건 지난 1심 때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백현동에 관련해 가지고 협박을 받았다는 것도 재판부가 인식과 의견의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이건 전혀 알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만약에 나오더라도 전 1심이 유지되기는 어렵겠다. 무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법리적으로는 대체로 2심에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예상했는데 예상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우리 정치가 거의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법에 의해서 워낙 좌우된다는 걸 또 느꼈습니다. 지난해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되고 영장 실질심사 받는데 이제 거기서 기각됐잖아요. 그때 유창원 판사가 당 대표이기 때문에 뭐 기각한다 이런 취지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야말로 기사회생한 건데 모르죠. 3심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 정치가 사법에서 너무 좌우되는구나. 하루 종일 그걸 느꼈어요. 우리가 흔히 정치의 사법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이렇게 돼가지고는 우리 한국 정치가 어떤 그 국민들에 대한 인민주권, 국민주권이라는 거 이것이 너무 훼손된다. 그런 생각 정말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재판이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조율이 되지 못하고 결국 사법부에 가서야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장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핵심을 보면은 김문기 전 차장과 관련해서는 바로 2심 재판부는 이제 사진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이 사진이 조작됐다. 그러므로 허위 사실이 공표가 아니라고 본다는 건데 1심 재판부는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 아니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골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면서 그것을 허위 사실로 봤는데 네. 이 부분이 달라진 결정적인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유는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이 내용과는 네. 별개로 김문기 전 차장과 골프를 친 건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데 실제로 정확한 워딩을 봐야 돼요. 법적 판단 위에 올라간 그 당시에 방송에서 있었던 발언을 재판부가 어떻게 봤는지가 핵심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재판부가 그 항소심에서 검사한테 계속 물은 거예요. 이 피고인과 여기서 피고인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이거 피고인의 발언을 그대로 딴 건 아니지 않나요, 검사님?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워딩이 없었거든요.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 친 것처럼 사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서 보여줬더라고요. 조작한 거죠. 이 워딩에서 방점이 찍힌 건 사진을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전체 단체 사진으로 보면 여러 명이 있는데 마치 김문기 씨랑 아주 사적으로 만나서 찍은 것처럼 일부만 편집해서 좀 알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거예요. 골프를 쳤다 치지 않았다 워딩 자체가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1심 재판부는 이 워딩의 이 사실관계 확정을 골프를 김문기 씨와 치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사실관계 특정을 한 다음에 그런데 골프를 쳤으니 유죄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법리적으로 좀 무리한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골프를 쳤다라는 워딩이 없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검사가 해석한 걸 카테고리화한 것이냐라고 재판부가 묻습니다. 이 문제의식은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인 거죠. 근데 그 1심에서 골프 잠깐만요. 골프를 안 쳤다고 한 적은 없었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강 대변인이 보신다면요? 그래서 지금 장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항소심에서는 그 워딩 중에서 조작됐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춘 건데 1심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봤냐면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워딩에 대해서 우리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해석하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관련 법리로서 허위사실 표명 여부에 대해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해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비춰서 이 발언의 의미를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는 결과적으로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데 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했다라고 본 것이고 항소심에서는 이 사진이 조작됐다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췄던 것이죠. 그리고 저희 측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실제로 이 10명이 갔지만 그중에서 4명만 골프를 쳤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골프장에 갔던 것도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씨 그리고 김문기 처장 이렇게 따로 나와서 골프장에 갔던 것이고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뭐 유동규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드러난 것이 있거든요. 10명 중에서 4명의 사진을 확대해서 잘라낸 이것을 지금 항소심 재판부는 이게 사진이 조작됐다고도 좀 볼 수 마이크를 있다. 가까이 대서 말씀해 사진이 주시면. 조작됐다고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조작이라는 것이 이쪽에 있는 것과 저쪽에 있는 것을 합성한다든지 얼굴을 바꾼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법원에 가면 조작이라는 표현이 어떤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작과 관련해서도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한다면 조작을 어떤 정의가 내린 곳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 강재일 대변인한테 하나 더 여쭤봅니다. 이 2심 재판부가 상당히 어떤 것을 특정화시켜 달라고 이제 공소장을 네. 변경해 달라고 했다는데 특정한다. 콕 집어 달라는 건데 그 내용으로 공소장을 더 명확하게 해달라는 건데 어떤 내용을 공소장을 바꿔서라도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요구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1심에서는 두루뭉술하게 말하자면 김문기를 몰랐다로 정리가 되었던 것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몰랐다라는 부분은 구체적 교유행위가 없었다라고 보기에는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무죄를 썼던 것이고요. 그리고 골프 관련해서는 이제 골프를 쳤는데 안 친 것처럼 얘기했다라고 그러니까 1심에서 나눠서 판단을 했던 것인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 공소장 자체를 나눠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저 요청을 했던 것이죠. 예. 재판부에서 검찰에다가 공소장 변경을 먼저 요청을 하고 검찰에서 그걸 제출한 것이 이제 결정이 된 건데 그래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그리고 도지사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소송 과정에 있어서 김문기를 알게 됐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김문기와 골프 친 것처럼 사진 공개했는데 조작됐다.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세 개로 나눈 것인데 오늘 재판부에서 이제 판결 나올 때 이 공소 사실 하나하나가 모두 다 결과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본 건데 예.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그리고 도지사가 되고 나서 알았다는 사실 1심에서 뭐 같은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골프 사진에 대해서는 판단이 뒤집힌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판결문 내용이 우선 좀 짚어봐야 될 게 한 가지가 돼 있어서 두 분께 장현미, 강전에 두 분께 여쭤보고 최창렬 또 최수영 두 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사실은 더 주목했던 것은 이 백현동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죠.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가 됐는데 2심에서는 네. 무죄 선고를 내면서 의견 표명이다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의견 표명이다고 보도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판결문 내용도 네.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나오는 내용은 아니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본인의 주관대로 이야기하고 의견 표명이었다 그러면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 거냐. 장 변호사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를테면 저는 이거 여야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TV 토론이나 이런 증문즉답을 할 때 이른바 숨쉴 공간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수혜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만 받았나요? 아니요. 오세훈 시장도요. 파인시티 사업 전혀 뭐 본인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라고 했지만 이건 허위 사실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증문즉답 과정에서 TV 토론으로 나왔는데 정치인을 그걸로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게 맞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있던 선행 판결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 공소장은요. 판사가 어떤 의문을 계속 드러냈냐면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모든 말을 과장됐다고 다소 허위가 섞여 있다고 처벌하면 남아날 선출직 공무원이 없어요. 그래서 경력을 속이거나 학력을 속이거나 재산을 속이거나 행위를 속이거나 이 행위와 관련해서 보통의 공소장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아무개 피고인이 언제 본인의 행위와 관련해서 무슨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 검찰이 그렇게 공소장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발언을 쭉 나열한 거예요. SBS에서, KBS에서, CBS에서, 채널A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판사님 허위입니다. 처벌해 주세요. 판사가 항소심에 이르러서 검사님 행위를 중심으로 뭐가 허위 사실인지를 특정해 주세요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다시 백현동으로 돌아와서 공소장에 어떻게 썼느냐.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 있었던 발언을 그냥 쭉 나열하고 가운데는 중략이라고 한 다음에 또 나머지 발언을 그냥 넣은 거예요. 예. 판사가 묻습니다.
중략 앞이 허위 사실입니까? 중략의 뒤가 허위 사실입니까? 아니면 전체가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까? 제대로 특정을 못한 거예요. 정치적인 기소가 측면이 있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박이 있었다 없었다, 그 맥락이 있습니다. 종상향과 관련해 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대단히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정부는 아파트로 개발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남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종상향이 단계가 다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도중에 매우 죄송합니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네. 국토교통부 공문에 종상향 아파트로 네. 개발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적이 판단하길 바란다고 하는데 그 앞뒤 맥락을 보면요. 일단 수차례 공문이 나왔고, 그리고 공문에서 협박의 단서를 찾는 건 사실 난센스입니다. 네. 어떤 공문서를 협박의 단서를 남기면서 정부기관에서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국장이 성남시에 와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세게 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갈등이 계속 지속화됐던 부분들은 사실관계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 맥락에서 내가 압박을 느꼈다, 나아가서 협박으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했다고 내가 인지했다라는 걸, 이거를 사실관계를 허위로 공표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이건 여야 정치인 누가 그 주어로 들어가더라도 어려운 겁니다. 네. 장미 변호사께 짧게 제가 팩트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제가 오늘 방송 관련해서 확인한 바로는 그 성남시에서 국토교통부의 그 공문 이후에 네. 추가 질의로 박정하 의원이 확보한 그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결정할 일이다라는 그 공문이 회신됐던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그 전체 맥락과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혁신도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주요한 법이에요. 그 당시에 적용이 되는 법률. 그런데 1심 재판부가 봤을 때 이거 성남시 재량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고 저기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무슨 협박 압박이 있었냐, 유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그 법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이행을 하라고 하면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있었어요. 아하. 근데 그 부분을 판단해서 몰각한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땐 압박으로 느낄만 했다라는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재래 대변인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1심에서부터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증인으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협박이나 압박 같은 것을 느낀 적이 없었다라고 진술을 한 거죠. 왜인지 모르겠지만 성남시장만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소심에 가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증인을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게 식품연구원 직원이었었는데 당시에 이제 국토부랑 식품연구원 그리고 성남시 이렇게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라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물어봤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사람을 부른 것 자체가 압박을 되는 이렇게 좀 어떤 좀 압박적인 이런 분위기였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티타임 같은 분위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협박, 압박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이건 과장 정도라고 하기는 어렵고,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요,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있었던 겁니다. 예. 왜냐하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책임자였고 승인권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커트하기 위해서 어떠한 본인이 어쨌든 도장 찍은 것은 맞으니까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 오늘 재판부에서 또 그 얘기를 해요. 이러한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의 협박 이런 것들이 또 유권자의 판단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판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1심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봤어요. 당시에 백현동 대장동 사건이 워낙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것을 가중 사유로 봤습니다. 유권자들의 판단에 굉장히 중요하게 그 영향을 미치는 사건, 이런 것들은 그 가중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심 때 이재명 대표가 많이들 벌금형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징역형이 나왔던 게 이러한 가중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은 결국 1심과 완전히 반대되는 부분이어서 역시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께 이 부분은 안 네.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선고는 났지만 예.
성남시 공무원들이 협박이 아니라고 네. 증언한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게 기본적으로 형사 처벌을 갖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위, 본인의 행위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느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야, 나 협박받았어. 너 나랑 밥 안 먹으면 너 혼난다. 뭐 이를테면 이런 말이 있을 때 누구는 나 협박받았어라고 하고 이게 무슨 협박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가치가 어떻게 보면 개입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재판부가 봤을 때. 그 서술어 자체가 내가 협박이란 게 아주 객관적으로 이게 정말 형사 처벌화된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일상에서 토론회 과정에서 아니면 본인을 항변하는 과정에서 압박으로 느꼈다는 걸 다소 과하게 협박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해서 이것이 정말 사실관계상 협박이 아닌데 협박이라 왜 했느냐 이렇게 처벌하는 건 최소한 알겠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아니라는 네. 겁니다. 공무원은 그렇다 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성남시장 시절에 맞습니다. 생각한 것은 판단한 것은 자신이 의견이다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최소영 평론가 보시기에는 전반적으로 2심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2심에서 가장 핵심은 결국 백현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사실 이 얘기가 좀 거슬러 올라간 말이죠. 백현동 사건과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이 같이 맞물려 있는 개발 사건인데 성남시에 예. 이 사건의 개발 비리와 의혹이 사실 대선 판도를 뒤집을 뻔했어요. 2022년 여름이죠. 당시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그랬을 때 거의 다 지고 있던 이낙연 후보가 대장동 이슈가 불거지고 나서 열렸던 서울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그 표차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 이제 사전 앞에 이제 경선에서 표를 얻었지만 그 중간에 드랍한 그 사퇴한 후보들 표를 합하면은 이게 과반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있어서 이걸 다시 결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논란까지 있었던 사안인데 아니 이렇게 중대한 것을 재판부가 별 의미 없이 그냥 의견으로 치환해도 이건 아무런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게 저는 어떻게 이렇게 그 모든 국민이 지켜봤던 그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걸 좀 약간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3심제니까 2심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이렇게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참을 이야기해서 유권자의 선택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돕자는 취지인데 이렇게 사실 거짓에 가까운 얘기를 국회 앞에서 국정감사에서 해놓은 것조차도 의견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다면 앞으로 누가 거짓말에 대해서 경계를 갖겠습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어쨌거나 선거는 무죄입니다. 글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위상 상당히 굳건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거의 사실 유죄가 나왔어도 예.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유죄가 나왔어도 이재명 대표 위상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해 왔는데 근데 무죄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두 변호사의 말이 전혀 다른데 1심과 2심이 다른 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당과 야당의 주장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예. 거고. 근데 그거야 뭐 자신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는 사법 체계가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거기서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정당성 자꾸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무죄가 나왔어요. 예. 그 정치로 볼 때 이재명 대표는 거의 이제 민주당에서는 확고한 대선 주자입니다. 거의 이제 경선을 하겠습니다만 과연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가 있을지 야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건 뭐 여당이 볼 때도 거의 이제는 압도적으로 이제 4월 리스크를 더는 거예요. 설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고 이른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 뭐 이른바 이재명 포비아 이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이 봐도 객관적으로 정치 상황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이 지금 탄핵 심판이 어차피 다음 달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다음 달이 다음 주에 지금. 그러면은 4월 달이면은 6월 아무리 4월 18일을 치고 퇴임하는 그 법관들이 있잖아요. 지금 재판관들이. 그 4월 11일이 금요일이던데 4월 18일이 금요일이에요 보니까. 그 4월 17일 퇴임한다고 치고 4월 18일, 17일 이제 열린다고 쳐요. 극단적으로. 예. 그럼 두 달이면 6월 17일 대선이 있어요. 그럼 633이니까 3월 26일 날 오늘 2심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럼 3개월이면 6월 26일이에요. 그럼 어차피 대법원 판결은 안 난다는 얘기예요. 물론 대법원이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를 생략해서 그 이전에 대법원 판결을 낼 수가 있겠죠. 4월 예. 이제 그 전에 6월 한 15일, 10일경에. 대부분은 또 더군다나 법률심이니까요. 근데 대법원이 그렇게 하겠냐고요. 이게 초단기 대선이기 때문에 이미 이재명 대표는 그때는 야당의 대선 후보로 돼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대법원이 그렇게 할까요? 이미 확고하게 결정된 후보가 있는데 633명 어긋나게 땡겨서 하겠느냐? 저는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재명 대표 날개를 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야당 내에서 물론이고 대선 레이스에서 굉장히 만약 인용된다면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가장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됐다. 만약 이게 알겠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았다면 좀 예. 반대 결과가 나왔겠죠. 예. 비명계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했을 텐데. 예. 자, 이제는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소영 평론 네. 볼게요. 자, 이 여권 잠룡들은 국민의힘 지도부도 마찬가지지만 무죄에 상당히 격렬하게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다 비판을 하고 있는데 뭐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상당히 이른바 국민의힘 잠룡들은 좀 난감해졌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죠. 사실 어찌 보면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국민의힘 잠룡들은 오히려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 이재명 대표니까요. 사실 그동안 여기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던 이른바 그 우리가 명모닝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국민의힘 그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나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만 계속 공격하다 보니까 명모닝이군요. 예, 아침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보고 박지원 의원이 문모닝 했다는 이제 쪽으로 해서 이제 그 눈만 뜨면 그 얘기 한다는 이제 가짜 관용구적 표현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이재명 대표가 해볼 만한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사법 리스크를 훈장처럼 뭐 10가지 가까운 걸 주렁주렁 달고 대선 레이스 뛰려면 얼마나 몸이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의 또 로열티를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하지만 그걸 공격함으로써 본인의 경쟁력을 또 입증하는 또 과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정말 이 민주당이 개혁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뭐 쇄신을 통해서 비명계에서 후보를 냈다. 저는 오히려 이게 국민의힘이 더 버거울 거라고 봐요.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달고 완주해 주는 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개헌 국면에서 단핵 국면에서 조기 대선이 있다면 유일하게 돌파할 수 있는 아니 그거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세게들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지금 지지층의 상실감은 어떻게 달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세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국민 감정이나 법 감정이 법 상식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좀 화도 날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중들에게 중도층에게도 호소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확정된다면 오히려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아마 벼르고 있을 거라는 제가 추측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앞으로 말이죠. 지지율을 봐야 돼요. 예. 이 2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어쨌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에요. 아무리 법관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결국 사법 체계 내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도층에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렸던 중도층 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지지율 올라갈 겁니다 아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 2심에서 무죄가 안 나왔다면 당선 무효형이 나왔다면 이탈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동안 지지했던 사람도. 예. 애매하게 지지했던 사람들. 근데 이렇게 무죄가 나오면 애매하게 지지 안 했던 사람들. 지지가 붙을 수가 있어요. 중도층이든. 그렇다면 네. 저도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국민의힘이 싸울 수 있는 덜 버거운 후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던 사람인데 막상 무죄가 나온 말이죠.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 야당이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할 거라고요. 예. 단일대우가 확실히 형성될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그렇게 만만하게 차라리 다른 후보가 더 상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강정희 대변인께 여쭤봅니다. 아까 이제 장현미 변호사가 이제 오늘 2심 선고를 설명하면서 검찰이 좀 뭉퉁거려서 좀 그 내용의 발언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그 앞인지 뒤인지 네. 모두인지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검찰이 구멍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판단은 일반 선거인의 상식과 괴리된 해석이다. 대법원의 상고할 뜻을 밝긴 했습니다만 강전의 대변인이 보기에는 뭔가 좀 검찰은 구형을 1년 했단 말이에요. 1년형으로 했단 말이에요. 2년을 했죠. 구형을 2년 했었죠. 구형을 2년형을 네. 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 강전의 대변인이 보기엔 좀 더 예리하지 못했다. 좀 더 치밀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로부터 명확하게 좀 집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공소장이 조금 디테일이 떨어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1심에서 구체적 교유 행위가 없었다라고 보기는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김문기 모른다 부분이 무죄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 교유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조금 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김문기 씨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휴대폰을 보면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 이재명 변호사라고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시장을 변호사라고 저장을 하겠어요? 변호사 당시부터 알고 지냈다라는 것이고
있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검찰 측에서 가족이든 아니면 지인이든 간에 무언가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선 교유행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증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인식의 부분이기 때문에 인식의 부분이라고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판단을 한 것은 있지만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한 자료가 거의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심이 생각해 보면은 검찰이 아까 이제 제가 가중처벌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에 있어서도 거기에 최대치인 양형기준표상의 최대치인 2년을 구형을 했었고 1심에서 그중에 1년 징역 1년이 나온 거예요. 다들 벌금을 좀 예상을 했지만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게 뒤집힐 것이라고 검찰에서 많이 생각을 못했던 것이 아닌가, 약간 안일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도 뭐 말하자면은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종 자체가 바뀌는 게 실제로 좀 어려운 부분, 그리고 바뀐다라고 해도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김문기 안다 모른다에 대해서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라고 해도 전부 무죄로 바뀐다고 해도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금 이런 형태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좀 특히 김문기 씨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조금 디테일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바로 검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상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는데 일반 선고인이 받아들이는 발언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해석했다라고 한 거예요. 제가 아까 1심 판결에서는 뭐 같이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했던 것 이런 예. 것들에 대한 기준점이 일반 선거인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심 판단에서는. 근데 항소심에서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대법원의 그 법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어필을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지 않을까 검찰 측에서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2심에서도 판결문 내용에는 또 일반 유권자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장현미 변호사께 여쭤보면요. 아까 이제 우리 최소영 평론가께서 말씀하실 때 대법원 선고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이제 3개월 뒤 6월 26일까지. 근데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을 가면은 대선이 그 먼저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2심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3심을 빨리 해달라. 그러면은 무죄를 자신한다면 이것이 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경쟁력은 더 제고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 오히려 기세가 역전됐죠. 이재명 대표도 상고심의 결론을 더 이상 미뤄달라고 할 필요는 없어졌고 그런데 이거 정파를 다 떠나서 사건으로만 봤을 때 이게 형사 사건이잖아요. 대법원에서 최우선 순위로 선고해야 되는 건 구속 사건입니다. 유무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구금해 둘 수가 없어요. 그 사건만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633 원칙 이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선거 사범들에 대해서 안 됐던 거예요. 왜? 이런 여러 실무적인 문제 등이 있어서. 그리고 저는 이게 지지율 말씀 주셨는데 검찰이 정확하게 보면 경주마처럼 수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아닙니까? 그럼 뭘 공표했냐 했을 때 출생지를 거짓으로 했냐,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행위를 거짓으로 했습니다. 판사님 들여다봐 주세요 했는데 안다 모른다는 본인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행위를 정확하게 특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검찰이 교우 행위가 있었습니다. 친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행위는 바로 친분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표된 워딩이 교우 행위가 있었다.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자, 변호사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이 제한적이 돼서 대법원 선고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빨리 나와도 상관없는 지점이 됐지만 실무상 그리고 이 상황상 대선 전에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시간상으로 그냥 재촉해서 해달라고 해도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법조인인 장윤미 변호사는 이야기하고 최선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 왜냐. 그 다른 걸 떠나서 일단 만일 당선돼도 그러니까 그게 3심이 안 되고 당선됐을 때 헌법 84조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재판이 진행되어야 되냐 중단되어야 되냐 만일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거 좋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2심에서 유죄가 났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어떤 불리함 때문에 솔직하게 부담이 있어서 못할 수 있다고 쳐도 이제는 2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니까 무죄가 나왔으니까 1심 유죄, 2심 무죄라면 5대5 확률이라면 저는 받아보는 게 맞다. 그래야지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 앞으로 딛지 그걸 자꾸 뒤로 한다고 그래서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저는
최 교수님 말씀 듣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대법원 판결을 바꾸서 선거에 임하는 게 전 맞다고 봐요. 네. 정 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면 물론 우리 장윤 변호사 말씀처럼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법원이 의지를 갖는다면 왜 못하겠어요. 예. 633 있다는 얘기는 3개월 할 수 있다는 얘기고 6월 26일이 이제 3개월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대선이 6월 어간 초어간쯤 열린다면 좀 땡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법원 판결 필요 없다. 대선 임하고 승리하면 이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것이니까 사법이 정치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정치학자니까.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찬반이 워낙 갈려요. 1심, 2심이 이렇게 갈렸듯이 말이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대법원 판결이 없이 간다. 그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과연 이재명 대표를 찍지 않은 사람들이 승복하겠냐고요. 근데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무죄가 나와서 당선되면 승복을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가뜩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대법원 판결을 모르고 간 거예요. 유무죄를 모르고 선거에 임한 거 아닙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선거에 출마했지만 그러나 유무죄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대법원 판결. 그렇다고 과연 대통령 된 다음에 대법원 판결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엄청난 논란이 있을 거예요. 또.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로 이재명 대표나 야당이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빨리 하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알겠습니다. 네. 강세일 이재명 대변인요. 대표는 이 사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이 가장 먼저 항소심이 나왔기 때문인 것이고 이게 뭐 혹시라도 있어요. 조기 대선 이전에 뭐 대법원이 나올 수 있느냐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뭐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11월에 무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공직선거법보다도 더 유죄 가능성이 높다. 구형도 더 높았어요. 3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다음 달 11일부터 다시 항소심이 시작이 됩니다. 위증교사 사건도 굉장히 의아했던 것이 본범이었던 사람은 위증을 했던 사람은 벌금형이 나왔는데 네. 교사한 이재명은 무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항소심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만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뭐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대 뭐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지금 나온 사건에 대해 뭐 빨리 대법원 선고를 해달라고 하면 다른 사건들은 솔직히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말 자체는 하지 네.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세일 대변인이 위정교사 관련된 말 하신 부분에 있어서 일부를 마무리 짓고 2부로 돌아와서 장윤미 변호사에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정보 전달드립니다. 전국에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전시민 대피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특히 금일 전국적인 강풍특보로 인해 작은 불씨에도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시고 등산객, 승묘객들은 화기 취급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산불 발생 시 대피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대피를 권장하는 지역에 안내가 있는 경우 즉시 안내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대피 장소로 이동 시 산과 멀리 떨어진 도로를 이용하고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경북도 내 북동부에 산불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위험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유사시 시군에서 지정한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시사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께 제가 발언 기회 드린다고 했으니까 아까 위정교사 네. 관련해서 강선혜 대변인 발언하는데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일단 교사범은 무죄고 어떻게 교사를 당한 사람이 유죄냐 이렇게 말씀 주신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백을 했는데 자백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맥락 그러면 정말 교사를 했는지와 관련한 부분에 이 본인이 또 공개를 하기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주된 취지는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달라.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한번 환기해다오. 그리고 기억 환기에 도움이 되도록 변론 요지서 등 우리의 어떤 입장이 어떤지를 보내주겠다. 이것이 위증교사로 처벌된다면요. 많은 실무에서 왜냐하면 기억 환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판을 준비할 때 많은 조치들을 합니다. 실제 다른 사건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처벌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건 저는 마찬가지로 여기 주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합당한 판단이 나왔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네, 이건 뭐 더 이상 토론으로 이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이재명 대표의 선고는 나왔습니다. 자 이제 물론 이제 대법원 상고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3, 4월에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선고입니다. 네. 오늘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죄송합니다. 선고와 관련해서 날짜를 발표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4월로 넘어가는 겁니까? 어차피 이제 하루 전에 하는 게 아니라면 하루 전에 지정할 수도 있다고는 얘기하니까 예. 내일 지정해서 모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개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다음 주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다음 주라는 게 3월 28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3월 31일이 월요일입니다. 3월 28일은 이번 주 금요일이고 예. 31일이 월요일인데 31일 날 하려면 이제 토요일 날 지정을 해야 되는데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이번 주는 안 할 것 같아요. 느낌에. 예. 굳이 뭐 주말에 하겠습니까? 뭐 못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그렇다면 4월로 넘어가는 건데 4월로 넘어가면 4월 2일이 또 재보궐선거예요. 뭐 그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하더라도 탄핵 심판하고 또 4월 18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재판관이 퇴임합니다.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4월 아마 18일 전에 하겠죠. 모르죠. 그것까지 더 넘길 수도 있겠죠. 근데 넘기면 6명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탄핵 심판 자체가 만약 후보자를 임명 안 한다는 말이죠.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결국은 4월달에 하긴 할 텐데 지금 저는 사실 걱정이 오늘 이제 이 2심 판결을 보면서 이게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재명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날개를 달았어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파면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지금 이제 광장에 이른바 보수로 지칭되는 분들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의 저 분노 정치적인 반대를 어떻게 감내할 수 있을까가 제일 걱정돼요. 그래서 일각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2심에서 징역형 뭐 이제 1심을 유지하고 윤 대통령 탄핵 인용되고 두 양대 적대 세력이 좀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또 야당 정치인 여당 정치인도 그런 말을 했고 예. 근데 지금 그렇지 않게 됐다고 일단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게 전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건 원리와 뭐 원칙의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예. 최준 평론가 네. 보시기에는 선고일이 언제일까요? 글쎄 이제 와서 정말 예단한다는 거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봐. 이제는 나오는 날 나오는 거라 왜 생각해. 이렇게 늦어진다고 볼까요? 저는 의견이 합치 안 된다는 말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각에서는 뭐 헌재가 무슨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헌재가 정치적 고려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뭐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그 뭐 내일쯤 고지한다 그러면은 뭐 그건 사전에 치밀하게 생각이 된 거겠지만 근데 그럴 리는 없다고 보고 저는 이제는 헌재가 오히려 가장 그 15일을 저도 최 교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건 15일 전에 하면 되고 다만 그 선고 내용이 모든 국민들이 사후적 동의를 좀 할 수 있게끔 정말 이게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당위성을 좀 선고문에 담겠다 이런 것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엊그제죠. 이제 우리 한덕수 총리 거기서 봤듯이 예. 헌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용이 하나고 그다음에 완전 기각이 하나고 그다음에 기각이 넷이고 또 각하가 둘이에요. 헌재 역사상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낸 아마 탄핵 선고가 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윤 대통령의 선거를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걸 우리가 예측이 아니라 왜 이렇게 늦어짐을 알게 하는 하나의 단초는 될 수 있겠다. 지금의 그 엊그제 어떤 다양성이 그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지금 거의 뭐 마지막 녹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는데 네. 그렇다면 저는 뭐 4월 1일에서 15일 사이만 하면 되는 거지 언제라고 추론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아, 네. 못 정한 것은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 변호사님,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선거 지연에 대해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판사 출신인 김성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후보자 지위 박탈 계획이 실행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무죄 선고가 났거든요. 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란 게 없는 거 아닐까요? 있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정치적 해석조차 좀 무의미한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뭐 보이지 않는 손이 해서 후보에서 뭐 낙마하도록 하는 뭐 이를테면 이런 어떤 음모론 비슷한 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냥 객관적으로 진단하면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는 상당히 탄탄해진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게 맞을 테니까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과 관련해서는 더는 환기가 되지 않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예, 좀 해프닝 네.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강제-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말씀하시죠. 네. 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죠.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를 할 때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재명을 죽이려는 내란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무죄로 완전히 뒤집히긴 했습니다만 항소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나왔을 때 그러면 재판부 역시도 내란 세력이라고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는 내란 세력이라고 보는 것인가? 그러면은 뭐 판사에 대해서도 지금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오늘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해프닝처럼 마무리는 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본인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모두를 다 적대화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겠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태도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준비되지 않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 대표님께 계속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이제 장 변호사께도 보이지 않는 손 여쭤봤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기각 가능성을 또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동안 당 지도부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현재의 여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헌법재판의 구조가 다르고 사안 자체가 다르다. 심지어는 오늘 일각에서 나오는 의견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 아니냐 이런 논의 구조는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이제 권성동 대표가 대통령 탄핵 사건에 있어서 기각이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한 거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워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본인이 이제 소추 단장이었고 그래서 그때랑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실상 탄핵 심판에 거의 대응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에서도 전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지금처럼 광장의 열기가 완전히 반반이 되어서 뜨거웠던 것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위헌 위법하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사람을 파면할 정도에 이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깊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또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국무총리 사건에 있어서 의견들이 좀 아까 최수원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분분이 네. 돼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8대0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각하 혹은 기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인위적인 조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4월 18일 전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헌재가 이렇게 늦춰질수록 지금 너무 국민들이 힘든 상황이어서 예. 이제는 헌재가 어차피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결정문 쓰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결정문을 내는 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네 분께 이제 토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최창렬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의 사법화, 심지어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이게 집중적으로 이제는 그렇죠. 제기됩니다. 왜?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국무총리에 대한 이 선고가 각양각색이었어요. 5대 2대 1 이런 상황. 최 교수께서 이전에는 국민들이 후유증을 적게 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내부적으로 조금은 의견은 달라도 글쎄요. 조율을 해서 만장일치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최 교수님부터
이렇게 이 사법부의 결과 자체가 나뉘어지는 부분 또 특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과가요. 윤석열 대통령 선고는 남겨져 있는 시점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거는 저도 이제 8대 0이라고 이제 장담 못 하겠어요. 저는 한 번도 8대 0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한덕수 총리 나오는 거 보니까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 5대 5명 안에서 4대 1로 또 갈리잖아요. 김복형 재판관 또 다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위헌 위법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게 이런 토론에서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헌재가 1987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88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87년도 9차 개헌 때. 근데 그랬던 이유는 민주주의가 다수의 횡포라는 게 있잖아요. 다수의 횡포 때문에 국민의 대의기구인 대의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정치 이론적으로. 그래서 헌법재판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대통령의 파면을 판정을 받아보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국회에서 3분의 2의 탄핵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게 그 헌법 정신인데 문제는 그게 너무 이제 이 의견이 갈라지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정치적 상상력인데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구인 대표가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재판관 8명에서 대한민국이 뒤바뀌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오래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재판관도 저는 일종의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고 해요. 빨리 얘기를 해주든가 언제 선고한다고. 이렇게 국민들 피곤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헌재가 과연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 다른 건 해도 돼요. 법률의 위헌적인가 아닌가.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 같은 거 하는데 그리고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거.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면 좋은데 최소한 대통령에 대한 거.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는 파면하라고 얘기했던 거죠. 저는 말하자면. 근데 그건 받아보라고 했던 건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여론이 갈라진다면 차라리 국민투표로 해라. 국민투표로. 저는 헌법 개정을 해서 헌재의 그 기능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정말 그 생각 절절히 듭니다. 어제 강의할 때도 그 얘기를 했고 제가 정말 이거는 이 민주적 정당성이 아닌 헌법재판관 이분들을 표현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가 결정한 건데 그건 국민들에게 물어보자 이거. 그 자체 대통령 파면을 대의기구 간접 민주주의에 의해서 하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한번 발전시켜보자. 국민투표로 가는 게 헌법 개정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인용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거 이건 만약에 헌법 개정이 있다면 고려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최소민 의원 어떻게 보시고 헌법재판관들의 의견도 나눠지는 모양새 또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국민들은 존중하기 힘든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뭐 존중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전제이고요. 그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선고문에 정말 소신과 양심을 담은 자신의 결정문을 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대 0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광장의 죄송합니다. 의견이 지금 반반이 갈리는 상황이고 제가 수치는 얘기하지 않으니까 대략적인 뭐 절반 나눈 상황이고 물론 중도층에서는 뭐 좀 여러 가지 탄핵 인용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의견이 있어도 어쨌든 지금 광장의 열기는 두 쪽으로 나눠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법리적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위헌 소지는 일부 있고 우리 국민들 눈으로 다 본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정말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게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결정문을 선고문에 충실하게 담는다면은 그게 6대 2든 5대 3이든 뭐 1대 7이든 저는 국민들이 수용 안 할 방법이 없다고 봐요.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난산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숙고하더라도 완벽한 결정문 선고문을 역사에 남을 교과서에 실릴 만큼의 그런 내용을 저는 결정문에 담아야 한다. 그걸 주문드리고 싶어요. 네, 더 설득력 있는 내용을 담아달라. 장 변호사께서는요. 저희가 일치된 의견이 안 나올 거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 결과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관련한 어떤 예단의 하나의 단서를 남겼는지 전혀 그런 부분은 사실 없다라고 보여지고 이를테면 절차에 대해서 되게 주목하는 재판관 2명이 확인됐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사안으로 들어오면 절차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게 내란죄 철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똑같이 법적 쟁점이 피청구인 한덕수 총리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판시는 없었거든요. 이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한 겁니다. 문제가 된다면 그 문제의식을 당연히 드러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도 어렵고 김복형 재판관에 대해서 보수일각에서 그래 대통령에 대해서 기각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문제의식은요. 법리적으로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는 데 있어서 하루가 있었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서는 형식적 권한만 행사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지켜볼 시간은 필요한데 이걸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라는 문제의식은 법조인이라면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이에요. 그게 예. 계엄을 정당해주는 그런 사고로까지 이어갈 거라는 게 저는 그냥 희망회로라고 생각합니다. 정유민 변호사 보시기에는 만장일치도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8대0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강전의 대변인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각자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숫자를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각자 생각하는 대로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국민들 앞에 먼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사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스스로 그 약속 못 지키고 있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헌법재판소법이 지금처럼 개정되기 전이어서 소수의견 자체를 그 판결문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만 결정문이 나왔는데 지금은 재판관 개인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서 결정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에서 바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견대로 그대로 내는 것이 오히려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네. 더 늦어지면은 그것이 더 우리 국민들이 힘들게 한다. 그 부분도 많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수영 평론가께서 네. 아까 발언 도중에 말씀 도중에 탄핵 찬반 말씀을 하셔서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찬성 58%, 반대 36%로 나타났습니다. 최 교수님. 네. 다시 이제 여의도로 돌아왔어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권한 대행에 대해서 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된다. 일종의 재탄핵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말이죠. 하지 않을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탄핵해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 또 탄핵한다고요? 그 마음은 알겠어요. 저도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번에 권한쟁의 심판도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시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하면서도 위헌 위법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헌재가. 그럼 당연히 임명해야죠. 왜 임명 안 합니까? 여전히 여야 합의를 이유로 되나요? 지금도? 어쨌든 그래서 한덕수 총리 그리고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하면 저는 그야말로 위헌적 행위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야당이 한덕수 총리 그걸 탄핵하는 건 정치가 아니에요 이미. 그럼 계속 정치와 사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들 정당 이익만을 챙기는 밖에 안 돼요. 저 한덕수 총리를 만약에 탄핵한다면 민주당은 국민들 지지 받을 자격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최상무 부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무 총리 탄핵은 그거는 그 발의 걷어들여야 돼요. 의미 없습니다. 이미 한덕수 총리 복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 탄핵도 그만하고 전 탄핵에 대해서 지난번에 헌재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판시를 하긴 했어요. 예. 근데 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설령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탄핵이 많았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겠어요? 아홉 번이 기각된 건 사실 아닙니까? 그 민주당도 그야말로 수권 정당답게 그 탄핵한다 이런 압박으로 미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기각돼가지고 지금 돌아온 지 하루 이틀 됐는데 지금 또 탄핵한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적대적으로 가는 거예요. 좀 그래서 야당에 계신 분들도 그런 발언은 좀 비판했으면 좋겠어요. 네. 최수영 여당이신 평론가는 분들도. 뭐 탄핵 움직임이 유지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이 또 본회의가 열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본회의가 좀 그 본회의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서 민주당은 상정하려고 하겠지만 우원식 의장이 아마 설득할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뭐 들린 얘기가 27일 본회의를 좀 연장해달라, 연기해달라. 왜냐하면 지금 산불 대책을 좀 시급해야 되니까 예. 현장도 가봐야 돼서 그래서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7일 본회의 때 상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것도 지금 민주당이 엄포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실 그동안 음모론을 좀 제기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뭔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살인과 윤 대통령의 기각 이런 것들을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핵체하고 있다는데 그게
뻥카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거의 뭐 근거도 없는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게 지금 입증이 된 건데 네. 그렇다면은 저는 굳이 뭐 이렇게 탄핵 카드를 또 꺼낼 일은 없고 다만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하는 카드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뭐 들을지 안 들을지는. 그러나 제가 보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목전에 있는 언제 다음 주에라도 나올 수 있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가지 않을 거 보고 아마 그렇게 지금 조급증과 불안감의 반영을 그렇게 센 레토릭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저도 그렇게 추정합니다. 네. 뻥카는 뭐 헛발질 이렇게 헛발질, 정도로. 예, 예. 네. 장유미 변호사 혹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로 자신감이 생겼고 최상목 부총리는 탄핵을 이어갈 수도 있다. 강성 지지층들이 상당히 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히려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만 보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중도층 보고 가는 거고 이를테면 헌재에서 줄탄핵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 남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 부담에 대한 신경은 써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를테면 항상 정치는 중도층을 보고 해야 되는데 탄핵이 너무 잦은 거 아니야라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실제로 경제부총리 때의 탄핵 사유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행 때로 하는 건데 구문이 돼버린 측면까지 저는 민주당 안에서 좀 반성적인 고려와 숙고 정무적인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강재래 대표님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무죄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근에 보여줬었던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되기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뭐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도 사실상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좀 했었고 뭐 경제인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완전한 무죄는 아닙니다만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정말 기사회생을 한 상황에서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뭐 한덕수, 최상무 이런 뭐 줄탄핵에 대한 것들은 이제 걷어들이고 아마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산불이라든지 이런 쪽에 민생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일부러라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시간은 없지만 여야가 지금 이 산불이 아주 심각합니다. KBS도 재난 주간 방송사로서 계속해서 쉼없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30초 정도씩 두 분께서 지금 산불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최소영 평론가부터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 첫 번째 일단 긴급 재난지원금 편성 빨리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긴급 예산 편성 안 한 거 있잖아요. 그거 빨리 여야 합의해서 빨리 증액해서 그것부터 통과시켜라. 그게 또 협치의 첫 출발일 수 있으니까 그것부터 손대는 게 좀 맞다고 봐요. 네, 최 교수님요. 일단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2심도 무죄가 나왔고 예. 아까 뭐 야당이 뭐 한 총리 또 탄핵 얘기 나옵니다만 그건 엄포일 것 같고 일단 그런 거 좀 접고 말이죠. 일단 좀 가라앉히고 탄핵이 뭐 다음 주에 나오든 다다음 주에 나오든 말이죠. 탄핵 심판이 대통령 말이죠. 일단 이 지금 산불 이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라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관련한 재난 정보 알려드립니다. 현재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 인접 지역의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등산객, 성묘객들은 화기 취급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발생 시 대피를 권장하는 지역에 안내가 있는 경우 즉시 안내된 장소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진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